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제 꿈은 다정한 남자와 결혼하여 토끼처럼 귀여운 자녀를 낳고 알콩달콩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부자가 되거나 큰 성공을 거두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그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은 한 사람 때문에 제 꿈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삶의 난군으로 가겟 올모스트 당할 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게는 무려 오빠가 3명이나 있어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아들을 낳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부모님은 딸 하나만 갖고 싶어서 아들을 계속해서 낳은 특이한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소중하게 대우받으면서 자랐어요. 부모님은 아버지가 특히 다정한 남자라서 어머니나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주셨죠. 그리고 오빠들도 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 여자에게 정말 잘했어요. 엄마 심부름으로 마트에 장이라도 보러 가면 무거운 건을 오빠들이 들어줬죠. 또한 엄마와 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어도 힘쓰는 일이 있으면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해주곤 했어요. 저는 여중과 여고를 나온 후 사춘기 때는 남자를 만나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남자가 오빠나 아빠처럼 여자에게 상냥하고 매너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대학교에 들어가 보니 우리 가족들처럼 매너 있는 남자들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주변에서 눈이 높기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 없이 몇 년을 보냈는데 친구가 소개팅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연희야. 내가 너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줄까? 소개팅 한번 해볼 생각 있어? 남자, 너 내가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알고 있지? 무조건 상냥하고 다정해야 돼. 상남자는 완전히 싫고 밀당도 싫고. 그렇다고 내 앞에서 쩔쩔매는 건 싫고. 그럼 알고 있어. 나랑 친한 친구는 엄청 순하고 그냥 둥이야. 그렇다고 소심하거나 그런 애는 아니고 여자한테 잘하는 스타일이야.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야. 제가 좋아하는 타입의 남자라고 했어. 호기심이 생겨서 소개받게 됐어. 근데 만나보니 진짜로 우리 아빠랑 오빠만큼이나 다정한 남자였어. 그래서 우리는 사귀기 시작했어요. 이후로 8년 동안 사귀게 됐는데 그 한말 다툼도 해본 적이 없어.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도 슬슬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결혼 이야기는커녕 우리 미래에 대해서 아이 언급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 남자라면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먼저 제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빠, 우리 결혼해야 해요. 이제 만난 지 8년이나 되었으니 사귀는 것도 지겹다. 그냥 우리 이제 부부가 되자 결혼하자. 뭐야? 반응이 왜 그래? 내가 결혼하자고 하면 바로 이해할 줄 알았는데 의미라니? 대체 무슨 뜻이야? 내가 너랑 결혼하는 걸 한 번도 생각 안 해봤거든. 그래서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바로 대답해 줘야 하는 거야? 당연히 바로 대답해야지. 우리가 만난 지 벌써 8년이 지났는데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왜 하냐고? 8년 동안 사귄 만큼 나는 내가 결혼해도 괜찮은 여자라는 것을 알아줄 것 같아. 나는 결혼하기를 꺼려하지 않아. 다만 결혼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나는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한 적이 없어서 이렇게 말이야. 오빠, 비혼이 결혼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릴 생각이라면 난 단정치 못했어. 만약 내가 비혼을 원한다고 말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오랫동안 사귀지 않았을 거야. 그때 이별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으려고 했을 텐데. 그런데 나는 농담 없이 먼저 프로포즈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반응하지 않자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서 한참을 욕했어. 그러자 남자친구가 의외로 얘기를 하더군. 아,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단란한 과정을 꾸리고 싶어. 결혼하면 너와 함께 하고 싶어. 그러나 나랑 결혼하면 너무 불안해할 것 같아서 우리 엄마가 장난 아니거든. 너가 결혼하면 시집살이가 정말 힘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남자친구는 갑자기 자기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었어. 예전에 남자친구 형의 결혼식에 갔다 온 후 가족들과 알게 됐는데
남자친구 부모님과 몇 차례 식사를 했었는데 그들이 세심한 분위기를 주셔서 그런 소린가 했죠. 오빠네 엄마께서 성격이 농담이 아니라서 시집살이가 쉽지 않을 거라고 좋은 분 같아 라며 말했는데 난 정말로 잘해주시기도 했어. 그건 내가 며느리가 아니니까 잘해주시는 거야 라고 했어. 그리고 남자친구는 자기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 남자친구 어머니는 힘든 시집살이를 했다고 했어. 세리가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아들 귀한 집장남이랑 결혼했는데 제사가 무려 1년에 13번이나 있었다고 해요. 게다가 남자친구의 할머니가 성미가 급해 신혼 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워낙 무뚝뚝해서 자기 아내가 그렇게 시집살이 하면서 도와주기는커녕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해준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저 이내 엄마가 참고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나마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야 제사도 줄이고 집안 행사도 줄여서 이제야 조금 편해지셨다고 하더군요.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가 할머니한테 구박을 받고 혼자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우리 형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둘은 꼭 자기 여자한테 잘해주라고 늘 말했어요. 내가 많이 힘들었어. 그런데 그걸 처리하고 싶으면 그 사람의 며느리에게 잘해주어야지.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결혼 후에는 정말 며느리가 생기면 좋은 시어머니가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 형이 결혼하고 외국으로 떠났어. 그 이유를 우리 엄마가 알려줬어. 외국에서 발령을 받아서 가신 거야? 발 밖으로 나가서 떠난 건 맞지만 우리 형이 외국에서 일하도록 지원했던 걸 알아. 우리 엄마가 형수를 괴롭혀서 형수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이혼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떠났어. 진짜 그래서 이혼 후 한국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나가셨어. 더불어 이야기는 더 있어? 사실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보니 형수가 아이를 임신했었어. 그래서 그랬어. 다시 같이 살기로 했는데 우리 엄마는 너무 싫어했던 거야. 형을 한국에서 입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엄마를 피해서 외국 지사에 신청해서 발령받고 나갔어. 이후로 거의 형과 엄마랑 의절했다고 보면 돼. 아예 연락을 안 해.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가 배웠던 남자친구의 어머니 이미지와 너무 달랐거든요. 내 옆에서 보니 우리 엄마는 할머니한테 못된 것만 배워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시킨 것 같아. 분명해. 형수가 이혼하고 싶다고 말할 때 사실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 얼마나 힘들까?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어. 그러면 형수가 시댁에 잘못한 게 아니야. 그건 아니야. 딱히 잘못한 건 없어. 예의도 바르시고 정말 괜찮은? 그분은 걱정하시는 모습이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대체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실까요? 어머니께서 지적하셨던 것이 뭐였더라? 혼수를 좀 제하신 것과 우수한 형제와 대학에서는 별로였다고 하셨더라. 맞아. 특히 결혼 이후에 일을 그만두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많이 고통스러우셨던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괴롭히다 말건 회개하시는 말씀으로나요? 그래요. 제가 혼수는 잘 따라가고 결혼해도 계속 일을 할 생각이라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결혼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제 남자친구는 부모님에 대해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음에도 결혼하자고 하니 고마워하셨어요. 자기가 시집살이에 방패가 되어주겠다며 힘들어도 참고 살아보자고 하며 제 프로포즈를 받아주셨어요. 사실 저는 시집에 가는 것이 무슨 뜻인지요. 몰랐어요.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대충 듣긴 했지만 저희 엄마가 시집살이를 당하지 않아서 직접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빠는 어릴 적에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안 계셨고 아빠는 위로 형 아래로 남자 동생만 있어서 흔히 말하는 시누사리도 없었죠. 엄마 역시 오빠들과 결혼해서 새 언니들과 잘 냈고요. 제가 그런 모습만 보고 자라지. 아무리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에 대해 경고해도 결혼하면 그냥 남편이랑 자식 낳고 알콩내콩 사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제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건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결혼 승인은 문제가 없었어요.
거의 8년 정도 사귀면서 서로 몇 번 부모님들과 식사한 적도 있었고 양쪽 부모님들도 저희 둘을 좋게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상견 내가 다가오니 저도 모르게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남자친구가 자기 엄마가 하도 무섭다고 하길래 저희 부모님하고 기섬이라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제 생각과는 반대로 딱히 이상한 점을 못 느꼈어요. 저희 부모님 역시 상견례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시댁 어르신들이 좋은 분 같다고 결혼시켜 되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그때는 제가 결혼하고 그런 수모를 당했을 거라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결혼 날짜를 잡고 저희는 최대한 남편의 형수님이 왜 시어머니한테 미운 털이 박혀서 그 고생을 했을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혼수를 엄청나게 빵빵하게 해야겠다고 판단을 내렸죠. 최대한 시어머니 취향을 맞추려고 진짜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편했어요. 괜찮았어요. 예상외로 시어머니가 저에게 딱히 뭐라고 하지도 않고 시집살이도 시키지 않으셨거나 싫어서 외국으로 나간 거 맞아. 나한테는 별로 그런 게 없어. 오히려 잘해주시면 잘해줬지. 괴롭히지 않으시는 데에 그건 당신의 혼수도 잘해오고 회사 일하니까 마음에 드셨나 봐. 진짜 다행이다. 나 정말 걱정이 많았거든. 당신이 우리 엄마 때문에 이혼하자는 소리 할까 봐에 저는 시댁에 갔다 올 때마다 늘 의아했습니다. 전혀 못된 시어머니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임신을 했어요. 저도 정말 기뻤지만 남편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나만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알콩달콩 살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에 매일 들떴었죠. 그러나 이후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가 임신한 이후로 어머니가 점점 본색을 드러내셨고 제 결혼 생활이 조금씩 간섭하기 시작하셨고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형님이 혼수를 제대로 못 해와서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살림만 해서 괴롭힌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는 평생 당하면서 무뚝뚝한 남자랑 힘들게 살았는데 아들들은 둘 다 다정하고 아내를 끔찍이 챙기니 그냥 며느리들이 꼴 보기 싫어서 그러시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제가 애도 들어섰다 괴롭혀도 이혼은 못할 거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기가 있어서 일하느라 바쁜데 어머니 몸이 힘들진 않아요. 잠이 많이 오긴 하고부터 괜찮아요.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또 집안 청소와 빨래는 잘하고 있고 집에 돌아오면 힘들어서 침대에 눕기 바쁠 것 같은데 주말에는 다시 월요일 출근해야 되니까 쉬어야 되고 말이야. 저 많이 도와줘서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원래는 집안일을 반씩 했는데 이제 남편이 다 도맡겨요. 그래도 상민이도 회사에서 와서 쉬어야 될 텐데 집안일을 다 하면 어떻게 하니 그러지 말고 너희 집 비밀번호 알려줘. 출근하고 없을 때 집안을 해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기에는 어머니 식구들도 소홀한 것 같아요. 어머니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매일 청소하고 빨래할 필요는 없고 힘들 때는 다음날 하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해도 돼요. 뜬금없이 하루는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당황했지만 시어머니가 기분 나빠지지 않게 최대한 공손하게 거절했지만 계속해서 비밀번호를 요구하셨어요. 제가 당황스러워서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눈치를 준 그러자 남편이 도와주었어요. 엄마, 청소와 빨래는 우리 둘이 해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크게 더럽지도 않아요. 괜히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게요. 집에 오시면 별다른 해야 할 일도 없어요. 서두르셔서 회사에 갔어야 하는데요. 남편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저를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듯 타일렛을 만지신 시어머니가 더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전 솔직히 시어머니가 저희 둘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계셔서 저희에게 비밀번호를 알리라고 요청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걱정해서 비밀번호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마치 잡힌 물고기라 생각하며 시집살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그러지 말라고 조언하곤 했고, 그러자 신기하게도 시어머니는 금세 조용해지셨어요. 왠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들의 반응을 엄청나게 의식하고 계신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들이 있을 때는 시어머니가 괴롭히는 것이 어려워서 전략을 바꾸시기로 하셨던 것 같아요. 전화통화하러 자리를 비울 때마다 은근슬쩍 비아냥거리며 농담하고 논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히세요. 저는 처음에는 가만히 있었지만 그게 반복되자 그것을 참을 수 없어져서 언짢은 것을 했어요. 근데 너희 집은 경제적인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구별되나요? 우리는 경제적인 권한을 따로 나누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의 통장에 생활비를 모으고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남은 돈은 각자 알아서 쓰고 있어요. 돈을 각자 따로 쓰고 저축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월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게 약간 모호하다고 느껴져요. 그냥 많이 버는 사람이 저축하는 금액을 조금 더 내고 있어요. 아,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월급이 다르다면 아마도 우리 아들이 너보다 더 좋은 대학에 다녔으니 많이 벌 것 같네. 아니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상여금 같은 게 더 많아서 좀 더 많이 법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돈을 더 번다는 말에 조금 당황하셨나 봐요. 그래서 너는 평소에 남편을 그렇게 무시했나? 퇴근하면 집안일을 시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였나? 제가 그 일을 무시했다고요?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버니까 석으로 무시한다는 게 은연중에 나오는 건 아닐까 생각해. 자기보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야. 생각해보니 평소에는 말투도 아랫사람 대하는 태도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시아버지도 어머니도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무시당할 만한 이유 없는데도 어머니께서는 평생 아버지가 돈을 벌어오셨기 때문에 늘 무시당하셨던 것 같아요. 결혼하면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가 살림을 관리하는 집이 많은데 그런 집에서도 남편이 와이프를 무시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지 않나요? 돈을 벌지 못해서 평소에 묵묵히 참아왔던 제가 말로 대꾸를 하자 시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말이 끊기시고 나서는 주방으로 자리를 옮기셨죠. 여러 차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지만 저는 매번 논리적으로 대꾸해서 어머니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논리로는 저에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방법을 바꾸시려 한 것 같네요. 남편은 왜 이렇게 결혼 전에는 볼살이 포동포동해 있었는데 너희 남편 밥을 챙겨줘야 해. 당연히 챙겨줄게. 저 사람 얼굴살이 빠진 건 밥을 안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얼굴살이 빠진 거예요. 늙어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요즘 들어 살이 쪘다고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살이 빠져서 안쓰럽다고 트집을 잡으려 해요. 제가 처음부터 일부러 세게 나가기는 했어요. 하지만 제 말은 듣지 않고 혼잣말을 이어 나가셨어요. 너 아침밥은 꼭 챙겨줘라. 쟤는 학교 다닐 때도 늦잠을 자도 아침밥은 먹고 가야 해. 빈속에 절대 회사 보내지 말아라. 그리고 그 주말엔 우리 집에 엄청난 소동이 있었어요. 일어났더니 집에서 남편이랑 중국 음식을 시켜 먹고 있던 중에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인터폰을 확인해보니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급하게 문을 열어드렸죠. 어머니는 연락 없이 갑자기 오셔서 놀랐어요. 어쩐 일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우리 아들 집에 오는데 연락해서 뭐 예약이라도 해야 되니 여기가 무슨 숙박업소야? 라고 하셨어요. 음식이야 그냥 오고 싶으면 오는 거지?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평소에 잘 오시지도 않으신데 갑자기 오시니 무슨 일 생기셨나 하고 여쭤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저번에 내가 집에서 맨날 요리를 먹는다길래 나도 좀 얻어 먹으려 왔지네. 솜씨 좀 보려고. 아, 엄마, 지금 저희 중국집에서 음식 시켜서 먹으려던 참이에요. 라고 했죠. 대접은 다음에 해드릴 테니까 같이 와서 드세요. 점심을 먹으려고 시켜놨는데 또 음식하기 그렇잖아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말리려고 함께 짜장면을 못자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밀가루가 별로라며 저에게 계속 점심을 차려달라 하셨어요.
집까지 찾아오셔서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지 않으면 안 가실 것 같아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거실에 앉아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앉아 계시지 않고 주방으로 따라오셨어요. 어머니, 편하게 거실에 계세요. 제가 요리 다 되면 상 차리고 말씀드릴게요. 내가 요리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 옆에서 한번 보려고 나한테 큰 소리 쳐야 한다면 무슨 비법이나 있나 해서 라고 말했지만 당황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빨리 요리 안 하고 뭐 하느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냉장고를 열어보고는 밀키트랑 레트로 식품들만 가득 있는 걸 보고 엄청나게 잔소리를 해주셨어요. 아니 이게 뭐야, 너희 집에서 음식 안 해 먹어. 고기나 생선은커녕 그 흔한 마늘도 하나 없네. 참나, 평일에 못하면 주말에 냉장고를 채워둬야지. 평일에 바빠서 대충 먹어도 돼. 주말에는 건강한 음식 해 먹어야 될 거 아니냐? 너희는 이런 음식만 맨날 먹고 다녔어. 요즘 이런 것들도 다 영양 성분이 골고루 잘 포함돼 있어서 건강에도 좋아요. 보세요. 갈비탕, 곰탕, 육개장 먹으면 배 든든한 거 잔뜩 있잖아요. 내가 너희 이렇게 살 것 같아서 비밀번호 알려주면 청사랑 빨래, 식사를 챙겨준다고 했더니 알아서 잘 산다고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꼬리를 물고 있는 사람 사는 집인가요? 빨래도 잔뜩 쌓여 있고 바닥엔 머리카락도 잔뜩 뭉쳐 있어. 음식은커녕 청소기 소리도 안 들릴 것 같아. 이게 대체 집이냐 대지인가? 남편은 할 말이 없나 보다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남편도 제가 청소를 안 하고 밥을 안 차려주는 게 불만스럽다고 해요. 원래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냉장고도 음식들로 가득 차 있고 방바닥도 깨끗하게 광나죠. 근데 이번 주는 우리 두 사람 다 회사에서 바빠서 집안일을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 그렇구나 하고 나서니까 제가 나서서 한마디 했더니 눈을 흘기시더군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참을 잔소리를 더 하신 후에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분이 있고 난 뒤부터 매주 주말에 우리 집에 찾아오더라고요. 오셔서는 집안을 빙둘러 보시고 청소가 잘 되어 있는지, 빨래는 안 밀렸는지, 냉장고는 식재료로 꽉 차 있는지 검사를 하셨죠. 그리고 평일에 일하느라 고생하셨으니 주말에는 쉬라며 손수 저녁을 차려주시고 먹을 반찬들을 만들어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매주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숨이 다 막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하시는데 침대에 누워있을 수도 없고 늘 주말에 집안일을 함께하니 몸도 너무 안 좋아졌어요. 더 이상 참기 어려워서 출장을 가겠다고 말하고는 자주 집을 떠날 예정입니다. 비어있을 때, 그럴 때면 언제든지 옷장을 열어보시고 옷장을 정리한 후에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보,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머니, 부탁이에요. 주말에 오지 말아주세요. 집에 어떻게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엄마가 걱정돼서 오시는데 어차피 오셔서 요리도 해주시고 빨래도 도와주시고 청소도 하시잖아요. 아기 때문에 피곤하고 어머니가 오실 때마다 밖에 나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집에서 어머니를 대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엄마의 성격을 알아요. 오지 말라고 해도 끊임없이 오시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어머니가 안 오시면 걱정이 돼서 주말에 연락을 하고 오시는 건데요. 말라고 해. 나 그렇게까지는 못해. 형한테 이미 상처받은 분인데 나까지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 엄마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형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는 건 걱정되고 내가 시어머니를 싫어해서 집에도 못 있고 주말마다 밖에 나가는 건 걱정이 안 돼요. 난 솔직히 엄마가 다 해주시니까 난 좀 편해. 당신이 임신하고 힘들어해서 내가 다 해야 되잖아. 그리고 아침마다 즉석식품을 먹고 주말에 회식하거나 배달음식만 먹어서 지겨웠는데 엄마가 맛있는 요리를 해주니까 솔직히 당신도 편한 건 맞잖아. 사실 남편이랑 저랑 둘 다 회사가 바빠서 평일에는 청소는커녕 식사할 시간도 없었어요. 주말에는 피곤해서 늘 누워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있었고요. 또 제가 몸이 안 좋을 때 남편이 혼자 해서 더 피곤하고 힘들었겠지만
시어머니가 싫어서 집에 있지도 못하고 주말마다 밖에 나가는 제 생각은 안 해주니 서운해지고 하지만 다행히 남편은 다음날 저에게 바로 사과했어요. 여보, 내가 어제 당신한테 소리 지르고 화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회사 업무도 바빠서 어머니도 자꾸 우리 집에 오셔서 간섭하시는데 내가 예민해졌나 봐. 정말 미안해. 힘든 건 당신이 제일 힘들 텐데 화가 나서 한 말도 지 않으려 했는데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모습에 저는 남편을 용서해줬어요. 아니야, 나도 미안해. 그렇게까지 싸울 일은 아니었는데 당신이 잘못한 건 아닌데 괜히 당신한테 화를 풀었던 것 같아. 앞으로는 당신한테 절대 소리를 지르거나 힘들게 만드는 일을 만들지 않을게. 어떻게 상황을 해결할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 사실 내가 생각해봤는데 전까지는 친정집에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회사랑 친정집이 가깝잖아. 출퇴근도 편하고 무엇보다 주말에 시어머니 오시면 집에서 쉬지도 못하고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었거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알겠어. 그렇게 하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 당신 몸도 힘들고 그동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잖아. 아무래도 친정집에 있으면 마음도 편해지고 대신 조건이 있어. 나도 같이 가야 돼. 그렇게 되면 남편 회사 출퇴근 하는 데만 시간이 걸려서 제가 무리라고 말했죠. 그래도 남편은 아기를 가진 절에 혼자 둘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주말에 자주 오니까 주말에만 서울에 와야겠다고 했더니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나온 그 주말에 저희는 시댁에 저녁을 먹으러 갔습니다. 한참 식사를 하던 중에 남편이 비장하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임신 초기에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 엄마가 시집살이 시켜서 안 되겠어요. 이제 절대 집에 오지 마세요. 저 사람은 원래 몸도 약한데 임신까지 해서 정말 힘들어해요. 뱃속에 아예 잘못된 일이 생기면 엄마가 책임질 거예요. 의사가 조심하라면 조심해야죠. 내가 뭐라고 좀 하는 거야?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회사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아들과 엄마 사이에 끼이려고 다소 이유 없는 것들을 붙이네요. 제가 편했을 때도 시부모에게 아침밥을 매일 차려드리면서 1년에 13번 제사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한 번에 손을 다치는 것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이에게 맞추는 것 같았던 그전까지는 시어머니에 함께해 생각하던 것이 완전히 아이 중심으로 변해버렸다고요. 그날 짐을 싸고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평일에는 회사 다니는 것이 편했고 주말에도 편히 집에서 쉴 수 있게 되어 정말 좋았어요. 시어머니도 만나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회사 업무도 줄이고 정말 살만한 것 같아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회사에 있을 때 시어머니가 쓰러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 반차를 써서 바로 병원으로 갔죠. 다행히 생명이 위독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남편은 큰 화를 내고 나서 쓰러진 것이라 남편이 많이 죄송해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평소에 내색은 안 하셨지만 첫째 아들이 길을 싫어하여 외국으로 도망갔다는 사실에 엄청난 상처를 받으신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도 그러한 말을 했으니 혹시 둘째 아들까지 그럴까 봐 충격을 받고 쓰러지셨다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병문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미안하다고 하면서 너까지 내 곁을 떠나면 나는 어떻게 하냐고 오래도록 말했다고 해요. 남편은 그런 엄마의 걱정이 신경 쓰이기도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병이 생겼다고 생각해야 할지도 모르죠. 주말마다 시댁에 가곤 했는데 때때로 거기서 자거나 오이로 쉬곤 했어요. 그리고 가끔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너무 많이 살이 빠졌다며 걱정을 많이 했어요. 자기 엄마가 제게 함부로 말한 것에 대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엄마를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와 한 번만 용서해주길 바란 적도 있었지만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몸이 좋지 않다 해도 얼굴을 뵙고 싶지 않아서 친정에 내려온 뒤로는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는 서울까지 가기 힘들다는 핑계로 시에게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남편은 제가 일부러 그런 걸 알고 있었을 텐데도 억지로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도록 해야 했어요. 안 되어서 그렇게 편안하게 친정집에서 회사에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게 느껴져서 휴가를 신청했고 그 이후로 다시 서울 우리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회사에 다니러 가고 저는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회사 다닐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긴 하지만 주변에서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더라고요. 게다가 회사에 출퇴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보니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잠깐 동안은 친정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거기서 평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혼자 생각하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현명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눈 뒤 남편은 제 의견에 동의해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기 싫었지만 그때로 저에게는 처음으로 온 전화라 신부라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래? 아가야, 시이다. 잘 지내냐?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됐구나. 어머니 몸조리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도 잘 지내시죠? 저희는 서로 어색하게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내 다음이 아니라 너한테 말이 있으니까 오늘 꼭 시댁에 와라. 알겠어. 대뜸 시댁에 오라고 하시길래 우선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집에 오라고 연락하셨다고 톡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오랜만에 연락하셨는데 한번 가보라고 하더니요. 사실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평생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살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곧 아이도 낳으면 어차피 시어머니를 만날 텐데 조금 빨리 만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여 눈을 감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무슨 일로 부르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왔어. 어서 앉아. 좋아서 봤다. 내가 할 일이 많아? 내가 애 낳고 회사도 그만둔다며? 근데 내가 살림을 하나도 못하자니. 그래서 내가 내게 가르쳐 주려고. 오늘은 김장부터 알려주마. 이제 떨어질 일도 없으니까 걱정 마. 시어머니 목소리가 나는 곳을 쳐다보니 거기엔 김장 재료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만삭인절을 불러서 김장을 시킬 모양이더라고요. 이미 고무장갑과 다랑대가 필요한 것은 전부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저는 황당한 표정을 숨길 수 없었고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는 짓이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났더군요. 그런데 그날 밤에 더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저녁에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는데 무슨 상자를 한가득 들고 오더라고요. 여보, 이게 다 뭐야? 곧 출산하니까 나한테 뭐 서프라이즈 이벤트라도 해주라고 그러는 거야. 저는 그것이 나에게 주는 선물인 줄 알고 한박 웃음을 지으며 남편을 반겨주었어요.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니 절린 배추가 들어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보, 이 배추는 무엇인가요? 다른 집에서 시킨 걸 우리 집으로 잘못 가져온 건가요? 나는 이것을 주문한 적이 없는데 당신이 시켰나요? 시키긴 뭘 시켜요. 내가 가져왔다고 말했잖아. 내가 장을 하고 집으로 오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겠다고 해서 너희 집에서 하려고 가져왔어. 남편 옆으로 올라온 시어머니가 나오면서 말씀하셨어요.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나 지금 임신했어. 조만간 출산을 해야 돼서 배가 이렇게 부풀어온 거야? 안 보여? 근데 나한테 김장하고 이렇게 많이야 쟤 그렇게 해야 할까요? 나도 가운데서 입장이 진짜 이렇게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임신으로 인해 당황스러웠어요. 엄마는 그동안 임신했으니까 그냥 널 걱정하지 않기 위해 그냥 계셨던 거잖아요. 아이가 낙태되거나 문제가 생길 건 없다던데. 어찌하든 만삭이 돼도 괜찮다고 해.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내가 긴장해도 되는 말야. 배추에 양념만 바르면 되는 거잖아.
배추도 잘랐고 양념은 엄마가 만들어 놨대요. 좀 해봐. 평생 안 보고도 살 수 있는 거야? 당신이 임신 초기 동안 피해 갈까봐 연락도 안 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한번 당신이 좀 맞추겠다고 했으니까 남편은 저한테 신경질을 냈더니 손수박스를 가져와 김장 재료를 준비해뒀어요. 그 옆에서 시어머니는 행복하게 미술을 그려 계셨고 예며 느아 식구들을 잘 불러 남편도 함께 즐겁게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준대요. 남편이 말하는 대로 너는 앉아서 배추에 양념만 묻혀도 되는 거야? 내가 필요한 거 다 가져다 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조금만 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 나는 임신 초기에도 쭉쭉 앉아서 한겨울에 차가운 물에 손으로 빨아도 했어. 게다가 지금은 이건 정말 필요 없어. 이것을 조금만 해도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라면 당신의 몸이 잘못된 거야. 당신을 그렇게 낳아준 양부모님의 잘못이라는 거지. 시어머니는 그동안 아이에게 문제가 생길까 봐 참고 계셨다가 이제는 만삭이 되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다가와서 먹이려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서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날 우리 오빠들이 태어날 조조 선물을 양손에 들고 우리 집에 놀러 왔던 날이었어요. 마침 안방에서 아기 침대를 설정하고 있었죠. 조립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와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절린 배추를 보고는 넋이 빠져서 인사도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오빠들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함부로 말한 것들을 다 듣고 있어서 놀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니 표정이 일그러진 상태로 줄줄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연희 첫째 오빠예요. 결혼식 때 뵙고 오랜만에 뵙네요. 사돈어른 몸이 안 좋다 들었는데 목청이 높으신 걸 보니 아주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며니 막내 오빠입니다. 김장하는데 여자들끼리만 이런 건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부 자네도 얼른 오지? 거기 소파에 누워서 뭐 하는 거야? 오빠들이 나와서 저 대신을 하고 있었죠. 시어머니에게 한마디씩 해줬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계셨죠. 그리고 소파에 덜렁 누워있던 남편도 와서 오빠들과 함께 우리 옆으로 둘러앉아서 김장을 담갔어요. 아니, 이건 그냥 우리 둘이 하니까 방에서 하던 일이나 마주 하세요. 괜찮아요. 침대 조립은 아까 다 했어요. 제 동생이 만삭으로 김치 담그다가 잘못될까 봐 도와주려고 나왔습니다. 아이, 괜찮대도 이거 앉아서 하는 거라 별로 무리도 안 가요. 그렇네요. 앉아서 손만 움직이니 그렇게 힘들지도 않네요. 근데 힘들지도 않는 걸 왜 여기까지 가져와서 제 동생한테 시키세요? 아니, 이제 며느리가 애를 낳고 회사를 그만둔다 해요. 근데 얘가 살림하는 법을 아셔야죠.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하나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김치 담그는 시즌이라서 김치 담그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사돈댁에서 전혀 배우지 못하고 결혼을 맺게 해서 내가 알려줘야 할 게 많네요. 맞아요. 시어머니는 그런 분위기를 싫어하셨나 봐요. 질문조차 안 하고 지시만 나열하셨어요. 어머니가 아니라 회사에 계속 다닐 거예요. 아이를 낳고 몸을 회복하면 즉시 복직할 거니까 이런 것들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는 오지 마세요. 회사가 멀어서 출퇴근이 힘들다던데 그러면 어떻게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려 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난 집 정리하고 이사를 가요? 내 회사가 근처에 있어? 그렇다면 남편은 어떻게 되나요? 이름인 서울 밖에 회사 있다고 한 거야. 이쪽으로 이사를 가면 남편이 회사 다니기 힘들 것 같네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이가 이렇게 욕심이 많아서요. 어머니 차에 타고 출퇴근하는 건데 왜 그렇게 힘들어요? 만사는 나도 쭈그리고 앉아서 김장까지 다 하는데 그게 힘들면 이혼이죠. 이혼. 김장 좀 시켰다고 시어머니한테 집에 오지 말라고 소리치고 이사를 가는 거라면서 싫으면 이혼하라고 이기적인 이 구석 아주 콩가루 쓰면 이혼이 그렇게 쉬워요. 사돈 총각들 와 있다고 너 정신이 나갔구나. 거기 형님이 모르게 화를 가라앉히고 우리 둘의 문제니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해 알아서 하는 놈이 배가 저렇게 남산만한 애한테 이딴 김장을 시켜 애 떨어지는 거 아니고 앉아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좀 하라고. 내가 남편이야 내가 가진 여자한테 할 소리냐고. 자네 중에 하나만 정하면 될 것 같아. 남편 역할을 할지 아들 역할을 할지 두 가지를 다 하기에는 자네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정해 그리고 그것만 똑바로 해. 화나는 것을 참고 있던 오빠들은 결국 폭발했고 그날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은 엄청나게 혼이 났어요.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우리 오빠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깊이 숙였죠. 그 뒤로 저희는 신혼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와 친정이 가까운 곳으로 집을 옮겼어요. 아이를 낳고 몸이 회복되자마자 회사에 복직했지만 출퇴근이 4시간이나 걸려 아무 말도 못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시어머니 김장 덕분에 신혼집에 원길 명분이 생겨서 저는 아주 편하게 출퇴근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당연히 친정 가족들을 자주 만나고요. 남편도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우리 친정 오빠 댁가 가까워져서 그런지 시댁을 찾지도 않고 시어머니는 연락만 하면 불평만 늘어놓으니 남편도 점점 시어머니를 피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대로 시세의 인연을 끊었어요. 시어머니 팔자도 불쌍하지만 평생 귀하게 키운 아들 둘하고 다 연이 끊기니 말이죠. 첫째 아들과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반성하고 뉘우쳤습니다. 참 좋았을 것 같아요. 텐데요. 하지만 어쩌죠. 이미 시어머니는 넘어서서는 안 될 선을 넘었고 저는 용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시댁 생각은 이제 하고 제 아이를 챙기며 지내려고 해요. 멀어지는 것이 답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